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서는 공수처 위원 논란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준 팩트와이와 핵심 내용이 빠져 궁금증을 남긴 국제뉴스 보도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악성 댓글, 신상 털기 등 인터넷상의 문제들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 하나의 사회, 디지털 세상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은 무엇일까요? 내가 궁금한 뉴스, 오늘은 디지털 시민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가 본 DMB 시간에는 3.1운동 100년의 외침 프로그램에 대한 DMB 시청자위원들의 평가를 들어봅니다. 올해 1월에 시작한 YTN 진심을 다합니다 캠페인. 다양한 사람들이 들려주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 YTN 이야기 시간에 만나보시죠.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이종원입니다. 지난해 이맘때였죠. KT 아현지사 화재로 통신장애가 발생해 이용자와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럴 때를 대비해 이용자 행동 요령을 3단계로 구분한 지침서를 최근 마련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영업 유지를 위한 대체 장비 지원과 무료 착신 전환 서비스 신청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 이용자를 위한 행동 요령도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고 하니까요. 방송통신 이용자 정보 포털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만일의 피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민데스크 먼저 잘한 뉴스, 못한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 언론위원회 이강혁 변호사, 또 정영희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강흥식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는 뉴스 검찰개혁 관련해서 공수처 관련 그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국 뉴스가 많았던 것 같은데 평가원님은 YTN 한 주 동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사실 평소에는 YTN의 뉴스를 볼 때는 주로 경제 뉴스나 사회 뉴스 같은 국민들의 일상생활하고 관련된 뉴스를 좀 유심하게 봐왔었는데요. 지난주는 사실은 정치 뉴스가 좀 많이 눈에 띄었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국내적으로는 이제 여당의 초선 의원 두 분이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죠. 그죠? 그 뉴스가 좀 많이 눈에 띄었고요. 또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금강산 시설 철거와 관련된 그런 뉴스들이 좀 주목을 끌었습니다. 두 뉴스도 다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네. 마음이 아프셨다.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슈의 블랙홀로 작용하던 그 이른바 조국대전이 마무리돼가면서 그동안 잊혀졌던 이슈들, 예를 들면 대입 전형 정시 비중 확대라든가 승차권 공유 서비스 그 타다 운영자 기소가 있었죠. 그래서 또 그 해산 부각된 신구 산업과 갈등 문제라든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북한의 금강산 시설 철거 요청으로 계기로 해서 남북 한간 벌어진 신경전이라든가 이런 각 분야 여러 이슈가 그 주목을 받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YTN은 이런 이슈들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잘 다뤘지만 때로는 부족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따가 대표적인 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께서 꼽아주신 잘한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네, 저는 지난 10월 26일에 보도되었던 강제징용 배상 판결 1년 사죄 대신 보복이 남긴 것 이라는 뉴스를 잘한 뉴스로 꼽았는데요. 선정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뉴스 아이템이 갖는 시성의 문제로 인해서 제가 잘한 뉴스로 꼽았고요. 한일 갈등은 사실 1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시점에서 이 뉴스는 이번 사건의 시작과 진행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를 잘 대변하는 뉴스이기 때문에 시기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꼼꼼한 내용의 구성인데요. 법원의 판결 장면과 피해 생존자 인터뷰, 그리고 시민의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화면으로 내보냈습니다. 인터뷰한 기자의 발품이 이제 돋보였던 뉴스였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한 수출의 감소율, 그리고 우리의 불매 운동 참여율, 그리고 우리의 대응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표나 그래프로 다 제시를 해서 3분이란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아주 명료하게 잘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는 이 뉴스는 배상 판결부터 현재까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서
뉴스를 다 보지 못한 시청자라 하더라도 전체 사건의 추이와 지금 현재를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달한 뉴스였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 그러면 국가의 대응과 국민의 정서를 잘 대변한 그런 뉴스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뭐 배상 판결 1년 맞아서 저희가 기획 그 기사들이 좀 꽤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자칫 기획 기사 하면은 뭐 형식적인 라운드업 이렇게 그치기 마련인데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꼼꼼한 취재가 좀 뒷받침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일본 제품에 대한 그 불매 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강제징용 배상 판결 1년을 맞아서 기획 취재를 한 것이고요. 예. 그 보도의 핵심은 그 반일 정서, 그다음 불매 운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확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그 정부의 강경 노선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절반을 넘고 그런 것이 확인이 되고 또 불매 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그 일본 재무성 발표 그 자료죠. 자료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변호사님이 꼽아주신 자료뉴스 들어볼까요? 예, 저는 그 10월 25일 방송된 팩트와이 공수처는 위헌 해묵은 논란 반복 보도를 자란 뉴스로 꼽았습니다. 예. 그 조국 대전이 마무리돼가면서 여의도 정치권은 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그 공수처 설치 법안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데요. 뭐 지금 그 공수처에 대해서 워낙 쟁점이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언론에서 팩트 체크 형식으로도 내보내고 있는데 그 특히 이제 그 이번에는 그 이 위헌 여부 문제에 대해서 다뤘다는 거에서 좀 그 처음으로 다뤘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팩트와이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은 상권 분리 원칙에 반해 위헌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독립기관의 설립으로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유사성을 지닌 그 특별검사 제도 문제에 대해 그 제도에 대해서 그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그 판례 결정례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반박을 했고요. 또 기소권은 검찰이 독점해야 되는데 이를 공수처에도 나눠주는 것은 위헌이 아니냐라거나 군인을 군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수사 기소하도록 하는 것은 군사법원을 줄 수 있도록 한 헌법 110조 위반이 아니냐, 이런 주장 등에 나왔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각각 그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라든가 군검찰의 수사 기소권 이런 것들이 헌법이 아니라 법률, 형사소송법이라든가 군사법원법에 그 근거하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헌법 위반, 위헌의 문제는 없다라고 지적을 해줬습니다. 예. 다른 언론에서는 이런 위헌성에 대한 팩트 체크는 없었나 보죠? 그렇죠. 예, 공수처 위헌론 그 자체에 대해서 명확히 그 점검을 해준 것은 팩트와이가 처음이었는데요. 이게 법률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 법률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들로서는 그 좀 멀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법리적 문제를 비교적 쉽고 막힘없이 정리를 해줬고요. 또 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대목은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YTN의 보도 태도라든지 논조에 대해서 그 어떤 집단 간 입장 대립이 뚜렷하고 민감한 논쟁적 이슈를 다룰 때는 좀 속되게 말해서 좀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각 입장 그대로 소개하는데 머무르고 중립을 지키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YTN 스스로의 관점과 시시비를 명확히 밝히는 데는 좀 소극적인 것 아니냐. 물론 그런 것 자체가 YTN의 강점이다라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보다 많은 그 시민 시청자들은 약간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그 기존의 어떤 태도와 비교했을 때 그 어떤 치열한 여야 정정 이슈를 그 정면으로 한가운데 뛰어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다루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전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 짧은 시간에 다 다루지 못한 그 세부적인 쟁점이라든가 근거 내용 등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 취재를 해주셨으면 취재 보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예. 자, 이정미 한동호 기자 보도였는데 어떻게 후속 취재도 기대해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후속 취재는 뭐 계속 되는 걸 거고요. 이번 보도는 그 조국 장관 그 사태 이후에도 고위공직자 설치 비리 수사처 그 설치를 둘러싸고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 그 이 공수처는 지난 1996년 그 참여연대의 그 입법 청원으로 논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동안의 과정을 보면 이제 정략적으로 무산되거나 또는 그 위헌 논란에 휩싸이다가 이제 흐지부지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위헌 논란에 대해서 취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뭐 취재 결과 뭐 앞에 말씀하신 그러한 이유로 해서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취재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위헌 논란보다는 국회가 이제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민을 위한 결단을 좀 내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원님, 어떤 뉴스 꼽아주셨습니까? 네, 저는 이번 주 아쉬운 뉴스로는요. 지난 10월 23일 방송된 뉴스였습니다. 예. 빗물 줄줄 곰팡이까지 황당한 새 아파트라는 뉴스인데요. 사실 뉴스 아이템은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불편하거나 부당한 일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언론의 환경 감시 기능을 잘 수행한 뉴스 아이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잘한 점을 먼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빗물이 새는 장면이나 곰팡이 낀 실내나 여기저기 금이 그어진 옥상의 바닥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화면으로 잘 구성해 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인터뷰 장면에서 그 피해자 아파트 입주민 피해자와 그리고 입주자 그 대표와 이분들의 인터뷰 내용만 보냈던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관계된 그 아파트 건설사와 그 담당 부처의 인터뷰가 없었기 때문에 마치 그 입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 같은 인상을 좀 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기자의 그 멘트 중에서도 입주민들 주장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과 사실성을 뒷받침해서 양쪽의 인터뷰를 모두 다 해서 그렇게 대변해서 보내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당 건설사의 책임 있는 대응과 그리고 사후 처리를 위해서 건설사의 인실 정도는 공개를 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예, 두 가지 정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먼저 시공사 인터뷰가 반영이 되지 않았고 또 어떤 건설사인지 이니셜 정도는 노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이니셜이 노출이 되면 뭐 거의 특정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취재 기자는 뭐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예, 건설사 인터뷰를 안 한 것은 이제 건설사가 하자인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인정을 하고 이제 보수공사를 하는데 그동안에 뭐 태풍이 이어지다 보니까는 보수공사가 늦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뭐 굳이 이제 인터뷰를 따지 않은 건데요. 그래도 땄으면 하는 그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 이름을 밝히는 문제는 그거는 뭐 좀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이 지속적인 어떤 하자 공사를 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이번에 단순 어떤 실수로 했는지 그런 것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거든요. 또 이름이 밝혀짐으로써 그 회사에 또 사활이 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아마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파트도 이제 특정이 되면 거기에 살고 계신 입주민들한테도 또 간접적인 피해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좀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께서 꼽아주신 아쉬운 뉴스는 어떤 뉴스인가요? 예, 저는 10월 25일 보도된 방글라데시 10대 여학생 살해범들 집단 사형 선고 단신 보도를 아쉬운 뉴스로 꼽아봤습니다. 예. 이날 아침 굿모닝 YTN 일부에서 방송이 됐는데요. 예. 방글라데시 남성 16명이 10대 여학생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형 선고를 받은 남성 가운데는 살해 지시를 내린 이슬람 학교 교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살해범들은 지난 4월 18살의 한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뭐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인데 이걸 전달을 했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직접 읽었던 단신이었는데 저도 이제 예독을 하면서 이렇게 끔찍한 내용을 직접 뉴스로 나가도 되나 좀 약간 망설였던 부분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사실 직접 육성을 전달해 주신 예. 이 앵커 예. 앞에서 이렇게 또 지적을 대면하시려고 되니까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예.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단신으로 보도하는 경우라도 필수적인 정보 부분이 빠지거나 논리 전개가 미흡해가지고 시청자들을 의아함 속에 빠뜨리게 돼서는 좀 곤란할 텐데요. 전체 뉴스 편성 시간 등에 따라서 이제 단신은 때로는 뒷부분이 잘려나가게 되는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겠지만 이제 일단 뉴스가 나가는 이상에는 어떤 핵심적인 부분 어떻게든 시청자에게 전달해줘야 되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중간에 뉴스 전달이 끊기는 걸 미리 대비해가지고 핵심 내용을 다소 문장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어떤 앞에 한두 문장 첫
첫 번째, 두 번째 문장도에 무례사로 집어넣는다든가 뭐 그런 등의 미리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제가 이제 명확히 기억이 나는데 원래 4줄짜리 기사였는데 그 과정과 범행에 대한 과정과 동기가 4번째 줄에 나왔었는데 제가 3번째 줄을 읽고 있는데 PD가 거기까지만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장이 안 나갔던 건데 아마 그 이후에 방송된 뉴스에서는 아마 뭐 좀 반영이 돼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단신이 넉 줄 이상 나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좀 이렇게 서두에 기사를 다시 쓰더라도 그렇게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질문이 또 있으시다고요?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좀 요건 이번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이 단신 소식을 전달할 때 그 이런 류의 어떤 상황 발생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기울여지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요 답변은 뭐 위원님께서 해주시죠. 네. 뭐 답변은 앵커가 다 한 것 같은데요.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핵심 내용은 앞에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뭐 앵커 멘트에서는 리포트도 했거든요. 앵커 멘트에서는 또 제대로 살해 동기가 앞에 나왔어요. 근데 단신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저도 뭐 뉴스 진행하면서 조금 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온라인 속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런 사이버 폭력은 곧 현실의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내가 궁금한 뉴스 시간에는 디지털 시대를 사는 시민들이 갖춰야 할 소양, 디지털 시민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얼마 전 스스로 세상과 인연을 끄는 가수 겸 배우 설리 씨. 25살 꽃다운 청춘에게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안긴 원인으로 수년간 그녀를 따라다닌 악성 댓글이 꼽혔습니다. 상대가 보이지 않는 디지털 공간에서 이런 무형의 폭력이 얼마나 큰 피해를 불러오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인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디지털 시대의 시민이 갖춰야 할 소양, 바로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 세계 곳곳에선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 개념을 정의하는 기준, 한국과 미국의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미디어에 등장하는 정보를 이해하고 읽어내는 능력, 즉 미디어 리터러시와 온라인상 소통에서 이용자가 갖춰야 하는 윤리를 담고 있는 점은 공통적이고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한 한국은 온라인 참여와 비판적 저항을 디지털 시민성의 한 요소로 보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어느 사회나 크고 작은 문제가 있고 온라인 속 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동등한 주체로서 공론의 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의견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쳐 양극화한 여론을 만들어내는 현상도 최근 보이고요. 인터넷을 떠도는 자극적인 정보와 가짜뉴스, 댓글,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배우 최진실 씨나 가수 종현 씨 등 이미 세상을 떠난 유명인뿐 아니라 보통 사람들까지 보이지 않는 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상황인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최선일까요? 이용자 한 명 한 명이 온라인 사회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 여기서 디지털 시민성이 중요한 겁니다. 1987년 캐나다는 세계 최초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국어 수업에 포함시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과장된 표현을 걸러내고 정보를 구분하는 법을 교과 과정을 통해 가르치고요. 유럽 34개국 교육부는 공동으로 올바른 SNS 이용법을 가르치고 온라인상의 혐오 발언을 근절하기 위한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온라인 미디어 교육 사이트를 운영해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리고 있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결국 소통의 주체는 사람과 사람입니다. 내가 받기를 바라는 방식대로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 어느 사회에나 적용되는 소통의 기본 아닐까요? 내가 궁금한 뉴스 용성원이었습니다.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3.1운동 100년의 외침 프로그램을 주제로 10월 DMB 시청자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YTN DMB 시청자위원회 제1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미처 몰랐던 만세운동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가 새롭게 많이 발굴이 되고 또 이렇게 조명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기획하신 대로 계속 잘 만들어져 가지고 방송 또 시청이 많이 되기를 바라고요. 촬영 기법도 이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이 7부에서는 어안렌즈를 썼었어요. 그래서 어안렌즈를 써가지고 이 감옥의 그 두 동을 갖다가 이렇게 그 한 프레임에 담아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 어안렌즈의 특징을 아주 잘 살려가지고 좀 좋은 영상을 담아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독립유공자 후손분들 인터뷰까지 담고 있어서 그리고 각 지역에 또 이 독립운동사를 그동안 계속 연구해 오셨던 보존해 오셨던 그 전문가들이 또 인터뷰를 들을 수 있어서 이것이 어떤 학계의 그 일반적인 특정한 교수님들만의 인터뷰가 아니라 다양한 관점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너무나 의미도 있으면서 재미있고 집중이 돼서 잘 봤습니다. 전체 내용이 저 인터뷰 하신 분이 전문가가 아니었어도 보기에 전혀 무리가 없었다. 아마 그건 진정성이 아마 전달돼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끌고 간 나레이터 분이 참 목소리가 좋고 그러면서 좀 묵직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 자체를 좀 의미 있게 끌고 가는 그 점이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뷰 너무 많은 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료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그 당시 기록을 좀 더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계속 인터뷰하는 사람들 위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도 7, 8, 9부에 다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한 3분 정도는 늘 고정적으로 나오신 것 같아요. 그 무슨 명예교수 2분이랑.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이끌어 가시는 게 맞긴 한데 좀 약간 다양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그 이성희 선생님이 뭐 100여 명을 모아놓고 고유문을 발표했다라고 했는데 그 발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발표 이후에 뭐 사람을 모으는 역할만 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거로 인해서 자극이 돼서 만세운동으로 넘어갔는지 이런 것들이 알 수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양주 만세운동의 첫 시작이란 설명이 좀 무색하게 조금 대략적인 인터뷰로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우선 지역별로 아주 상세한 이야기를 또 미시적으로 뒷이야기나 이런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게 굉장히 차별화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각 지역에서 이걸 뭐 교육적이라든지 또 문화적으로도 아주 활용하기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평범한 사람들에서부터 또 그 뭐 종교라든지 학자들이라든지 또 다양한 또 각계각층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서 저는 그 이런 또 프로그램의 특징이 3.1운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또 전국적이고 또 그래서 이제 또 여러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또 뭐 시민 뭐 당시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그런 3.1운동의 특성도 저는 잘 반영한 구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떤 마을 항공 촬영할 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을 지역에 특정한 지점을 또 찾아가거든요. 그러면 항공 촬영 때 이렇게 살짝 그 표식을 해주면은 그리고 다시 이제 지상에서 촬영할 때 좀 전에 항공 촬영에서 봤던 그 지역이 바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지어 봤으면 좋은데 그냥 막연하게 항공 촬영만 쫙 나와버리니까 특별하게 차별화되지 않고 굳이 항공 촬영한 이유가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과 연계된 그 단순히 YTN 방송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지 학교 기관이나 또는 유력한 단체 교육청에 연계해가지고 조금 더 그 많은 그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자긍심으로 또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그 연계된 사업과 연계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13차 회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의 슬로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인데요. YTN은 매달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 진심을 다합니다 캠페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달 진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촬영 현장을 YTN 이야기에 담았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의 성우 정형석, 개그맨 지상렬. 진솔한 모습으로 시청자와 마주한 이들은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기 체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대로 가거든요. 항상 나는 잘 되고 I can do it. 포기란 단어를 좀 모르고 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YTN의 진심을 다합니다 캠페인에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계신 분들 중에 본인의 하시는 일에 열정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이제 많이 이제 취재해서 조금 이제 우리 사회 공익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좀 더 밝아질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만든 캠페인입니다. 오늘은 11월 캠페인을 촬영하는 날. 이달에는 누가 나올까요? 전 세계에 하나뿐인 제한몽골학교 유혜근 이사장이네요. 이사님 보이스 그 목소리 좋다는 말 많이 들으시죠? 목소리가 진짜 좋으세요. 성우 같이. 농담이 인터뷰 노하우라는 담당 PD. 출연자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제작진의 할 일이랍니다. 1분짜리를 만드는데도 시간 많이 걸리는 거예요. 저희도 이 영상, 이 캠페인에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당 PD의 농담 덕분인지 한결 편안해진 모습이죠. 너 왜 학교 안 가고 여기서 밥 먹으러 왔니? 그랬더니 몽골에서 왔다고. 엄마 아빠는 이제 일하러 갔고 또 한국 학교에서는 받아주질 않고 그래서 그냥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왔다고. 몽골 학교 이사장님은 다문화 이주민의 시대가 된 지금 이주민의 자녀들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데 앞장섰는데요. 이 학교를 세우고 법적 허가를 받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는 법적으로 설립이 불가능하다. 유엔 아동인권 권리규약이 뭔가 하고 내가 찾아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보람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살게 하는 에너지죠. 올해 1월부터 시작한 이 캠페인에는 한 달에 1명씩 모두 11명이 등장했는데요.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전하고 싶은 또 함께 고민해보길 권하는 진심 어린 얘기들. YTN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나가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씨앗이 되지 않을까요? 진심을 다합니다 캠페인은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소중히 담아내고 간직하겠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